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준일 교수입니다. 네, 오경영을 연구 제 4주차를 맞았습니다. 네, 대학원 수업은 오프라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유튜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열릴 때까지 이 온라인을 최선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죠. 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3장까지 했는데, 자, 오늘은 우리 그 주교재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피드백 받으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점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한 좀 귀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든 외남 책을 한번 보세요. 73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통상 12장부터 25장까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예요. 거기 보면 11장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즉 족보의 이야기로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시작되죠. 11장 27절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되게 족장의 내러티브는 서재의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이어지는 이야기의 주로 주인공이 아버지예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데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두 족장의 내러티브처럼 이것도 막벨라굴에 묻히는 것으로 끝난다. 다른 두 족장은 누군가요? 이삭과 야곱이죠. 이삭과 야곱이 바로 막벨라굴에 묻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되죠? 네, 그런 식으로 끝난다. 거기 73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 박스 있죠. 박스의 얘기를 좀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내러티브 즉 족장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냐, 역사적인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보죠. 보세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족장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믿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실제 사람들에 관한 정확하고도 역사적인 진술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서는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역사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율리우스 벤 하우젠입니다. 그가 이제 족장의 이야기는 일컬어 미화된 망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긴 실제로는 허구다. 훨씬 후대와 그 시대의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사실 이때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와서는 이 같은 회의주의는 점점 잦아들었다는 거죠. 이는 고고학자들이 고대 근동의 자료를 더욱 많이 발굴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런 창세기 사실들이 족장의 삶의 방식이나 이름, 법적인 제도들과 주변 나라들 사이의 유사점을 더욱 많이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런 발굴의 결과들은 창세기가 주전 2000년 전 삶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족장들이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 되었다. 그렇죠? 특히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주전 20에서 17세기에 실존했던 부족의 족장들이었다. 성경의 내러티브는 그 내러티브가 가리키고 있는 시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지만 1972년 이후에 다시 이제 이 내러티브들의 위치, 스테이터스에 관한 논쟁이 다시 벌어졌다.
이 내러티브들이 결코 역사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이 내러티브들은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존재와 현존을 정당화하기 위해 후대의 사상을 과거에 투사한 신학적인 허구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편다. 첫 번째, 창세기와 주전 2000년 초 본문들 간의 유사점은 착시현상이거나 혹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창세기에 이른 시기를 증명할 수 없다. 특정한 사회적인 관습이나 법적인 제도, 예를 들어서 혼인, 이것은 20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으므로 창세기와의 유사점이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두 번째, 창세기는 족장 시대들의 시대보다 수백 년 후에 기록되었으므로 족장 시대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인 정보를 줄 수 없다. 그렇죠? 세 번째, 창세기는 성경의 다른 책들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을 채택하고 있다. 즉, 창세기는 다음 장 넘어가죠.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포함해서 등장인물들의 비밀스러운 생각까지 다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인간 역사가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성경 기자들은 실제로 허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족장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핍니다. 물론 창세기와 다른 고대 근동의 본문들 간의 유사점 가운데 일부는 가치가 없는 것이 있지만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죠? 심지어 어떤 유사점들은 오직 초기의 고대 근동의 본문들과 창세기 사이에서만 나타난다. 창세기 고대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는 첫째, 후대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름들. 둘째, 입양 관습. 셋째, 다른 시대들보다 주전 2000년에 더 적합한 사회 방식들을 볼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창세기 후대 저작설이죠. 창세기 후대 저작설과 관련하여 몇몇 학자들은 창세기가 후대의 관점에서 족장 시대를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창세기 저술 이전에 아주 긴 구전의 역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할 것이다. 이 이슈의 핵심은 이 시대가 시대를 거치면서 비교적 변하지 않은 채로 전승되었는지 여부다. 이것은 베두인족의 관습을 연구한 결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다. 그죠? 그들은 유목 생활과 반유목 생활을 하는 아랍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전승과 족보와 자기 부족이나 가문의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장막 안에서 이야기하거든. 장막 안에서 이야기하거든. 참 힌트 안에서 어른들 할아버지 어른들이 모이는 거죠. 어른들과 아이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되며 이야기하는 사람과 어떤 부분을 빠뜨리거나 덧붙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실수를 고쳐준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 구전한다는 거죠. 전승을 구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올바르게 구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의 구전 역사는 주전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걸 봐서는 구전이 정확히 됐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특징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어떤 일이 실제로 왜 일어났는지를 말해줬다는 영감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역으로. 이는 내러티브의 권위를 너무 강조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 내러티브가 비역사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는 하나님께서 이 내러티브 저술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 따라서 몇몇
학자는 성경 기자들이 역사 저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역사 저술 의도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한편, 어느 편도의 상대방 주장을 압도적으로 제압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족장들의 역사성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회의주의자들이 이 역사성을 부정하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회의주의자들 역시 족장의 내러티브 역사성을 자신들이 수용해야 할 만큼 상대방의 주장이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알아두면 좋은 겁니다. 주고 여러분 우리 고도의 남책 75페이지 밑에를 보세요. 맨 밑에 아래 거기 하면 이제 그런 내용 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구절이죠. 이것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것을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부르죠. 다음 페이지. 그 이상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오경 전체는 아니더라도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다.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명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가지 약속을 하신다. 그렇죠?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많은 자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축복, 즉 보호와 성공, 네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의 축복, 이거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요. 자, 그 밑에 76페이지 밑에 중간 보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 독자들은 이 말들이 반복되는 지금 축복의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신 이 축복의 언약, 이제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 말들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고 또 이삭에게 있고 야곱에 계속 반복되는 말로, 하지만 실제로는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각 약속은 그 범위가 넓든지 혹은 그 약속의 효력을 강조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이 주어지는 상황 역시 중요하고요. 그래서 약속 보면 그 박스 있죠, 밑에. 약속의 변화 이렇게 됐고, 그 약속들은 족장들의 믿음이나 순종의 행위가 있은 후에 다시 확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장의 경우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를 줌으로써 목자들 사이에 다툼을 종식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또 확장해 주시죠. 12장에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22장에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의 가장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주신 약속 역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헌신한 이후에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에 즉 언약을 해주시는 그 상황들이 이제 언약의 대상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 믿음의 순종 행위를 보신 이후에 이제 언약하신다는 거예요. 자, 박스 그거 보세요. 약속의 변화. 그거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의 변화를 비교해보라. 비교해보세요. 그래서 땅과 자손과 축복을 차례로 살펴보는데 특별히 매번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주목하라. 약속의 범위와 표현의 명료성 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살필 구절 있죠? 거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7절, 13장 14절에서 17절, 15장 1절에서 16절, 17장 1절에서 21절, 18장 10절에서 15절, 22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서 그 약속들은 약속을 주신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약속들이 또 어떻게 또 변화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은 뭐로 보내주시냐면요. 이메일은 바이블 하고요. 골뱅이 하시고 김천.ac.kr 여기로 보내주세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할까요? 이거는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 주까지 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 대출 가벼운 거니까. 다음 주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다음 주 들으시면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주세요. 며칠인가요? 오늘이 26일인가요? 오늘이 26일이고 달력이 맞아. 중이라 있네. 떴죠? 네. 그러니까 뭐 아마 여러분들 또 이때 보실 테니까 5월 2일까지 보내시면 되겠네. 그냥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5월 2일까지 뭐 그런가? 아니 5월 9일까지 하세요. 5월 9일까지 오케이. 5월 9일까지 해달라.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책 공기에 쭉 보죠. 그 76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러한 약속과 플롯 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77페이지 넘어가시면 크라인즈는 오경의 주제를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의 부분적 혹은 일부는 성취되지 않았음을 암시. 이건 넘어가고요.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의 부분의 성취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니까 오경 주제가 약속이라는 포커스로 보면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사건들은 모두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족장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땅의 일부를 얻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 성취가 지연되기도 하죠. 아브라함 이삭을 자식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방해를 받기도 한다. 약속이.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내려간 경우, 이건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죠. 경우에서 이런 예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크라인즈는 그 주제를 약속의 부분적 성취라고 정의한 것이다. 붙인 문제는 이것을 더욱 잘 보여준다. 우리가 사라에 대하여 알게 된 첫 사실은 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다. 창세기 11장 30절. 아브라함은 이 자손의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사라의 여종 하갈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얻으려고 하여 성공적으로 이스마엘을 얻는다. 하지만 14년이 또 흘러도 여전히 사라는 자녀가 없었다. 17장 1절. 그러나 벌써 폐경기도 지난 나이 89세. 사라는 분명한 약속을 2번 듣는다. 이때 묻죠. 사라가
임신하고 이삭을 낳는다. 21장에 드디어 이삭을 낳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비슷한 불임의 문제를 안고 있다. 리브가 역시 똑같아요. 그도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기까지 20년을 기다려야 했다. 창세기 25장 20절과 26절. 끝으로 야곱의 아내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도 임신하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자매 레아가 7명의 자녀를 낳는 것을 본 후에야 요셉을 낳았다. 그죠? 여기까지. 그 밑에 좀 볼까요? 그 밑에 좀 보죠. 그 밑에 쭉 셋째 줄 밑에 사람들은 약속이 고통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 전개 과정 속에서 더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될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더 위대한 성취. 창세기 끝에 야곱의 가족들 70명까지 늘어난다. 그리고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대단히 많아져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종족을 근절하기 시작하고 몇 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수를 두려워하는 모압 사람들이 근동에서 가장 유능한 선자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물론 둘 다 실패하였다. 이게 약속과 역사적인 부분의 관계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과 그 성취에 대해서. 자, 됐고요. 자, 이제 창세기 14장부터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모세오경 5.5 제가 만들어드린 교재 있죠. 보세요. 몇 페이지인가요? 21페이지. 21페이지인가요? 예. 네. 보이시죠? 22페이지네. 여러분 22페이지 보세요. 자, 창세기 14장은 전쟁이 일어나죠? 가나안 족장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속에서 롯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잡혀가는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내죠. 그 얘기가 1장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요, 당시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네. 글씨가 작아서. 고임왕 디다리, 소담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베벨과 그 다음에 벨라고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실제로 그 염해 근처, 즉 사해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그쵸? 무려 9개국 이 전쟁이 발발하죠. 그래서 북부 4개 메소포타미아 동맹국 왕과 그 다음에 시딤 골짜기에서 마지막으로 충돌하죠.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남부 5개의 염해를 근처에 있는 동맹국들 이 연합해서 북부 왕들에 대한 조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메소포타미아 동맹국 왕들, 다음에 5개의 염해 동맹국들이 4개의 메소포타미아 동맹국에 대해서 조공을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강력한 힘을 지닌 북방 메소포타미아 4개의 원정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소돔과 인근 지역의 거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포로 중에 하나가 롯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게 되고 이제 롯을 구출하게 되는 거죠. 구출하는 장면은 318명을 건드리고 예, 라기스까지 즉 단까지 쫓아가서 예, 구해내죠. 그래서 롯과 예, 재물 그리고 그의 부녀 친척 다 이제 찾아옵니다. 이것이 이제 요 얘기입니다. 요거를 대충 그림으로 보면은 요래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시각적으로 좀 잠깐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염해거든요. 염해. 그리고 이쪽이 소돔 쪽입니다. 이쪽이 염해. 보시죠? 네, 알겠구나. 그리고 지금 요 전쟁이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예,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여기서 슈팅 골짜기가 여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죠. 헤브론에 있고 헤브론에서 쭉 해서 바로 단이 바로 여기 위에요. 갈릴리 바다 위에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쳐부수죠. 기습을 해서 호박까지 쫓아갑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4장의 사건입니다. 우리 제가 나눠준 그 밑에도 있네요. 그러면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있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하죠. 여기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도박 멜기세덱 이렇게 해서 그리고 멜기세덱이 축복하죠. 다음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언약을 재확정해 주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때 15장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실제로 15장 전 사건이 바로 그 가나안 족장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그 메소포타미아 사개국 왕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이겼죠. 그렇죠? 뭐 기적이죠. 318명을 갖고 사개국을 이겼으니까. 네,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사개왕의 보복이 있을까봐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거죠. 나타나셔서 자 구조와 내용 왼쪽 보세요. 자 1절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나타나 격려하신다. 그러니까 격려하는 그 배경에는 아브라함의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아브라함의 다맥색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사로 지목한다.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로 후사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을 확증하신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다음에 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7절 하나님이 가나안의 약속도 거듭 확증하신다. 땅복시의 약속, 땅복시의 그 축복이요.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표를 요구한다. 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체결 준비를 명하신다.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기다린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뭐 횃불 언약
체결하시는 거예요.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 이게 이제 400년 동안이죠. 400년 동안 바로 요것이 출애굽 이제 창세기 끝날 때쯤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 때문에 요셉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400년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그들이 노예로 바뀌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할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다음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죠. 그 다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 4대.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쭉 해서 돌아오니 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고 쭉 이렇게 해서 이 횃불 언약이 19장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보세요.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언약의 생이었다. 그죠?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로 내준 것처럼 아브라함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지키조상이다. 언약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수백 년 후에 성취될 것이다. 땅과 후손의 약속을 중심으로 한 선민 언약의 수요와 계승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등 아브라함의 후계자의 생애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그렇죠? 네, 큰 사건이 있으면 똑같이 다시금 땅과 후손의 약속을 골자로 한 이 언약이 총 7번 걸쳐서 재수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다음 창세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는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잉태 그리고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야기 나오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하갈을 향한 여호와 사자의 출현 그리고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구절은 그렇고요. 내용을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